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경제하면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사실 한 0년부터 서기부터 따져서 한 1800년 동안은 성장을 안 했어요. 성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제 먹었던 밥을 오늘도 먹고 오늘 먹었던 밥을 내일도 먹고 우리 아버지가 먹었던 밥을 나도 먹고 내 자식도 내가 먹던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버지는 이 막 돌리는 전화기 썼는데 나는 스마트폰 쓰고 우리 아이는 AR이 될지 VR이 될지 뭘 할지 워치가 될지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 전까지.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실 거예요.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 세계가 1% 성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는 1% 성장한다고 그러면 세계에 무슨 공황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보시는 그래프 모양처럼 기하급수적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확률 통계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맨 뒤에 나와가지고 막 다 자는 시간이었는데 저희들은 거기 나오죠. 저런 그래프에서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잖아요. 그 나아진 정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정도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냥 나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아버지의 삶과 나의 삶의 차이보다 나와 내 자녀의 삶의 차이가 더 커지죠. 그걸 기하급수적이라고 우린 부르죠. 그런 사회에서 아까 황세원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신진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나아지는구나 이런 느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런 사회에 살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하급수적 분포 곡선의 맨 끝에서 가장 최신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한 30년, 40년 사이에 3배, 4배로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 30년, 40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성장한 속도는 그 이전에 1800년 동안 성장한 속도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그런 꼭지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빨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빠르게 성장해서 전부 다 삶의 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데 비극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기생충하고 오징어 게임의 선전을 말씀하셨고 최근에 BTS의 빌보드 차트 진입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개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선진국들을 추월하고 있는데 불평등이 빨라지는 속도도 추월하고 있죠. 상위 10% 소득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소득의 비중, 전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이 가치 중에서 상위 10%가 갖고 있는 소득의 비중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막 이렇게 그 쇼트트랙에서 이렇게 막 추월해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빠른 속도로 빨라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그냥 이게 어떤 건지 하고 그려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다기보다. 이거 비극적인 거지만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을 그냥 눈 딱 감고 모든 가구의 가구 소득을 그냥 일렬로 줄을 딱 세워서 가로축에다 넣는 거예요. 1등부터 꼴찌까지.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그래프 모양이 이겁니다. 묘하죠? 성장한 그래프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이라고 수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의 불평등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한 줄로 쫙 세워놓으면 끝단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지죠. 이 격차, 근데 이 격차의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격차가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줄 것 같으세요? 격차의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직선으로 쭉 그려질 수도 있죠. 그것도 격차죠. 그래도 1등하고 꼴등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지금 보고 계신 곡선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한 칸 더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 나하고의 거리 있잖아요. 차이가 내 뒤에 있는 사람의 거리보다 커요. 그래서 앞을 보고 한 줄로 딱 서 있으면 끊임없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왜 뒤를 이렇게 보면 가까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은 저렇게 멀거든요. 우리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뭐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마 많이들 아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저희 랩2050에서 최근에 부동산 자산의 분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자산의 결과는 뭐 아까 말씀드린 총론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2018년 이후에 2017년 이후죠. 그래서 2017년 조사부터 2020년 조사까지를 들여다봤는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겁니다. 당위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격차가 나잖아요. 소득은 딱 한 해 쓰고 없어지는 돈, 한 해 벌어들인 돈을 소득이라고 하지만 재산은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소득 격차가 여러 해 이어지면 자산의 격차로 나타나죠. 그리고 자산은 세습이 되잖아요. 대물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격차가 여러 세대를 걸쳐가면 자산의 격차도 또 빠르게.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누적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거기에 자산 격차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서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 자산 격차가 굉장히 늘어나죠. 아까 신진욱 교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여러 나라의 차이를 보면 그게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걸 자산 격차를 문제로 보고 그것을 보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정이 되지만 그냥 놔두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같은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도 이들은 자산 격차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사회보장 열심히 해줘서 현재를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놔두니까 그냥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뭐 그 나라 정부들이 뭐 사학해가지고 또는 그 나라 무슨 부자들이 너무 더 똑똑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들인 게 아니란 말이죠. 놔두면 그렇게 된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학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아까 황세현 대표님이 공부 얘기도 하셨지만 고유의 줄 세우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봤는데 그것도 흥미롭게도 이상하게도 대학원을 나오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상하게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고졸자가 중졸이야보다 이상하게 꼭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물론 우리는 이미 학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투자도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돈의 메커니즘이라는 거. 시장에서 막 이렇게 굴러먹던 사람이 더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떼부자가 되고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들 우리 어릴 때 많이 접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하고 이 자산 격차하고 이렇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인가요? 악순환 구조? 어쨌든 순환 구조, 순환적 확산 구조 가지고 있게 됐다. 이런 현상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 알려진 얘기고 제가 조금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에 대안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계속 정당하게 벌어야 할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고 빼앗아가는 게 누적되면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정하지 않다는 담론 안에 좀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국지적으로는 항상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례를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말 구조적으로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졌는데 구조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격차를 이렇게 벌어지게 한 것인가? 그게 이제 저의 질문인데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하나 발견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그냥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토지개혁을 하고 모두가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시작하는데 여기서의 교환의 규칙은 딱 하나. 내가 딴 사람한테 10,000원 주고 나는 10,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10,000원을 주는데 아무한테나 그냥 무작위로 줘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나는 무작위로 그냥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경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 운만으로 운영되는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경제를 계속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이 실험을 이제 밀렌스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근데 뭐 대답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시작하니까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 파란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시작했다 쭉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벌어지는 모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 분포라는 모양이죠. 가운데는 뚱뚱하고 양옆은.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이게 점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줄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그래프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한 사람이 저기 있고 막 99명은 이 아래에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조금씩 그 앞선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못하고 뒷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은 그런 분포로 변해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공정한 교환의 규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하죠.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운이 좋은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 뭐 능력도 없고 협잡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포는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방향으로 특히 기하급수적인 불평등의 방향으로 간다. 이런 걸 이제 발견한 거죠. 밀렌스키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다 입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국지적으로 사실인 나쁜 비도덕적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또 사실인 거시적인 사실인 불평등은 이러나 저러나 계속 확대된다. 이것을 교정하려면 국지적으로 말고 구조적으로 교정하려면 그게 가능한가 아까 질문 주셨잖아요. 민경배 선생님께서 가능한가를 먼저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가능한가는 일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다시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1년간 가져가는 비중 이 하얀 그래프 아래부터 쭉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그 기간이 한 10년이나 됩니다. 그 10년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입니다. 그동안은 좀 더 평등해진 거죠. 격차가 줄어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시민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뭐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세세한 메커니즘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시민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바꿨고 노동운동이 생겼고 그동안 없었던 복지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뭔가 진전은 있었겠지라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 정말 그게 구조적인 변화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죠.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옛날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만 요즘 분들은 잘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일어났다는 거죠. 제 생각엔 일어났어요. 거기엔 희망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구조적인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도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운으로 막 교환하는 경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막 격차가 커지는데 만약에 거기서 기본소득세 유사한 걸 도입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걷어요. 아까는 그냥 10,000원씩 교환만 했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거에 일정 비율을 다 세금으로 내고 그거를 똑같이 나눠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반복하면
처음에 똑같은 부를 갖고 있었던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깨집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얘기하는 정규 분포가 돼요. 기하급수적인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은 두텁고 양극단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분포가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좀 그래도 괜찮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죠. 중산층이 두텁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은 또 도와서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돕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게 뭐 소득만 평등해진다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 줄로 서서 앞을 바라보면 너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은 하겠죠. 아주 어려운 분들은 생계에 도움을 받으실 거고 이제 중간층 정도 되는 분들 이상으로는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그럼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뭘 해야 되죠? 거기서부터 저는 NPO들이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그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아까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민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자기 거 지금 많이 챙겨놓지 않아도 나중에 나중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좀 내놓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줄 수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종류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류의 성장이란 건 한 줄로 섰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 줄로 섰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불행과 그리고 그때 겪게 되는 그 많은 갈등 그걸 좀 벗어나서 여러 줄로 서는 거죠. 여러 줄로. 우리 경제 성장률 높아지고 GDP가 높아지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좋은 나라 안에서 좋은 국민이 되는 것은 뭐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그걸 쌓아서 재산을 더 많이 불리는 게 좋은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생각하던 것 다른 방향으로 국가도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사회적 자본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장 지표를 바꿀 수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의 기준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은 결국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면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모든 변화는 사람들의 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까? 지금은 너무 막막해 보이지만 저는 숫자를 보면 그게 불가능하진 않고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 거기서 NPO들이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